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숨만 쉬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더군요. 이제는 혼자 차를 마시는 것도, 혼자 뉴스를 보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 창가에 놓인 화초들에 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제라늄, 스투키,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다육이들. 그 사람은 늘 말했지요. 여보, 식물은 말이 없어서 좋아. 그냥 물만 주면 되거든. 그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서재 책상 위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 사람은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나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들어주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화초에 물을 주고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지요. 표지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발전기금 후원 약정서. 남편은 생전에 그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정기 검진을 빠뜨린 적이 없었지요. 그때마다 저도 따라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이 병원 의사들 참 친절하더라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눈 마주치며 설명해주고. 여보, 나중에 우리 여유 있으면 이 병원에 뭐 좀 해주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뜻을 이어가려 했지요. 사업으로 모은 재산이 1,0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쓸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그 병원에 전부 기부하기로요. 약정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만 남겨두고 있었지요. 병원 측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는 공손했고 감사 인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기뻐하시겠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약정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1,000억 원. 숫자로 쓰면 참 길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곳에 남편의 이름을 남기는 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화초에 물을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제라늄 잎이 햇살에 반짝이었어요. 남편이 심어둔 그 화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곧 서명하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그날은 정말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 남편이 다니던 그 대학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1,000억 원을 기부할 곳이니 미리 한 번 더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이 쓰던 낡은 가디건을 걸쳤어요. 20년도 더 된 가디건이었지요.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손에 든 가방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손잡이가 낡아 반질반질했지요. 새 걸 살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디건 앞자락을 여미며 접수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던 그 복도였지요. 그때는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서자 젊은 직원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어요. 환자분 성함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순희입니다. 직원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불렀어요. 박순애님? 아니요, 박순희예요. 희망희자. 아, 네. 박순희님 맞으시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순희입니다. 순할순의 빛날 희요.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자판을 두드렸어요. 어휴, 비슷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박순희님 맞죠? 3번이나 제 이름을 틀렸습니다. 3번이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직원은 여전히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접수를 하고 있었어요. 김재현 이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공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했지요.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대기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옷 좀 봐. 완전 옛날 거 아니야? 가방도 엄청 낡았고. 시골에서 오신 것 같은데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뭘 여기까지 온 거야. 혼자 오셨네. 자식들도 안 모시고. 불쌍하긴.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검진 장소 안내를 해주던 여성 직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마치 제가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호명을 시작했어요. 박순희님, 박순희님 계세요?
저는 손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어디 계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요. 혼자 왔는데요. 어머, 혼자요? 할머니 검진 받으러 오시면 보호자 꼭 데려오셔야 한다고 안내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글 못 읽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압니다. 간호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그럼 왜 안 읽으셨어요? 자녀분이나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습니다. 간호사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뭐 잘못되면 저희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할머니들은 말도 잘 안 통하시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걸쳐진 것이었지요.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화면만 보며 물었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병원을 다녔거든요. 의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제 얼굴이 아닌 차트를 보고 있었지요. 아, 네. 그런데 연세가 73이시네요. 보호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런데 혼자 오시면 안 되죠. 검사 결과 설명할 때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어르신들은 설명해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세대시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해 못할 것 같으세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세도 있으시고 배경도 그러실 텐데. 의학 용어 같은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다음엔 자녀분이랑 같이 오세요. 아, 자녀분 안 계신다고 하셨나? 그럼 뭐 동네 복지관이나 그런데 도움 요청하시든지. 자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는 잠깐 멈칫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뭐 그럼 어쩔 수 없고. 일단 기본 검사만 하시죠. 큰 검사는 연세 생각하면 무리실 거고 비용도 부담되실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요. 의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접수창구에 내시면 됩니다. 글씨 쓸 줄 아시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어르신들 혼자 오시면 정말 곤란해. 말도 안 통하고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왜 오는 건지. 맞아요. 동네 병원 가시지.
요즘엔 개나 소나 대학병원 온다니까.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어 나왔지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끈을 꽉 쥐었지요. 그들이 본 건 저의 나이뿐이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가방, 혼자 온 노인.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부자도 없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저라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자 간호사가 검진복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검진복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 몸의 2배는 되어 보였지요. 저기 이거 좀 작은 걸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입으세요. 어차피 검사할 때만 입는 건데 뭐. 할머니들 다 그거 입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에이 됐어요. 그냥 입으세요. 시간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검진복을 입었어요. 소매가 손을 완전히 덮었고 바지는 질질 끌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요. 복도로 나왔을 때 지나가던 젊은 환자가 저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저 할머니 옷 좀 봐. 완전 헐렁하네. 간호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차피 사이즈 잘 모르시니까 그냥 큰 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리는 검진복 바지를 손으로 잡고 검사실로 향했지요. 첫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팔 쭉 펴세요. 고무줄로 팔을 묶더니 혈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팔을 톡톡 두드렸지요. 어휴, 혈관이 안 잡히네. 할머니들은 다 이래요.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짜증을 내며 주사 바늘을 찔렀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혈관이 도망가잖아요. 할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다시 바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요. 아, 어휴 진짜. 할머니들 혈관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건지. 나이 드니까 혈관도 다 늙어서 그래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피를 뽑았습니다. 팔에 멍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검사실 가세요. 빨리빨리요. 간호사는 반창고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반창고를 눌러가며 다음 검사실로 향했지요. 두 번째 검사는 엑스레이였습니다. 방사선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여기 서세요. 숨 참으세요. 저는 지시대로 섰습니다. 아니 할머니. 거기 아니고 여기요. 여기. 손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요. 숨 참으세요. 참으라니까요. 할머니 못 알아들으세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딱. 촬영이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다음 분. 설명도 안내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밀려나듯 검사실을 나왔지요. 세 번째 검사는 초음파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만 보며 차갑게 식은 젤을 배 위에 짰습니다. 차가워요. 참으세요. 기계를 배 위로 굴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드려요. 어차피 설명해드려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의학 용어 어려워하시니까. 하지만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다음 분. 저는 배 위에 묻은 젤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휴지 한 장 건네주지 않았어요. 복도 화장실에서 스스로 닦아야 했지요. 마지막 검사는 심전도였습니다. 간호사가 전극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팔에, 다리에. 차갑고 끈적한 전극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시면 제대로 안 나와요. 저는 긴장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에휴 진짜. 할머니들은 맨날 이래요. 겁부터 먹고. 그러니까 검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간호사는 전극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가세요. 결과는 2주 뒤에 나와요. 근데 할머니 연세면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다 늙어서 생기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검진복을 벗었어요. 거울을 보니 팔에 멍이 들어있고 가슴엔 전극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낡은 가디건, 오래된 치마.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간호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오늘 노인 환자 진짜 많았어. 피곤해 죽겠네. 맞아. 말도 안 통하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시간만 잡아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나아. 빨리빨리 끝나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였겠지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사람, 귀찮은 존재, 시간 잡아먹는 노인. 그게 전부였어요. 제 존엄은 그 긴 복도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검진복을 벗지도 못한 채 그냥 걷고 있었어요. 질질 끌리는 바지를 손으로 잡고 한 걸음씩 내딛었지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하얀 벽, 하얀 바닥, 하얀 천장. 모든 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복도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층 동관. 그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남편이 입원했던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병실. 3층 동관 305호.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305라고 적힌 문이 보였어요.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305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지요. 하얀 시트가 깔려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을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쁘게 숨을 쉬던 그 사람. 제 손을 꾹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사람. 여보, 이 병원 의사들 참 좋더라고. 친절하고. 나 같은 늙은이도 사람 대접해주고. 그때 그 사람은 웃었어요.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지요. 여보, 우리 나중에 여유 있으면 이 병원에 뭔가 해주고 싶어. 내 이름으로. 아니, 우리 이름으로.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당신 이름 여기 남겨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여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그 사람은 눈을 감았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곳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 했는데 1,000억 원.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 제가 이어서 모은 돈. 모두 이곳에 주려 했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발전기금을 만들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병실을 짓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을 당했습니까? 이름을 3번이나 틀리고 글도 못 읽는 사람 취급하고 가진 것 없는 노인이라 무시하고 사람이 아닌 짐처럼 대했지요. 검진복도 제대로 맞는 걸 주지 않았고 혈관을 찾는다며 팔을 멍들게 했고 설명도 없이 기계 앞에 세웠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몰아냈습니다. 이곳이 그 사람이 좋아하던 병원이었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검진복 입고 왜 저기서 울고 있어? 모르겠어.
길 잃은 거 아니야? 치매 아니야? 요즘 치매 환자들 진짜 많던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저러는 거 아니야? 에휴, 또 보호자 찾아줘야 하나. 진짜 귀찮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지요. 돌아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동정도 걱정도 아닌 눈빛이었지요.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탈의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희 사모님. 박순희 사모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뒤따라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도 함께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제가 기획실장 김민수입니다. 오늘 검진 받으러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어디 계신가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병원 원장 최진호입니다. 오늘 오신다는 말씀 듣고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어요. 기획실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검진은 저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특별 검진실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진. 이미 다 받았는데요. 원장과 기획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벌써요. 저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멍이 든 팔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받았습니다. 3시간 전에요. 원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모님, 저희가 준비한 특별 검진실이 아니라... 특별 검진실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반 검진실에서 받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 이름을 3번이나 틀렸지요. 박순애, 박순옥 그러다가 겨우 박순희. 기획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간호사는 글을 못 읽냐고 했고 의사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세대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저희 직원들이 사모님을 몰라봐서. 몰라봐서요. 저는 검진복 소매를 내렸어요.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원장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혈관을 찾는다고 제 팔을 3번이나 찔렀어요. 늙어서 혈관이 안 잡힌다고 했지요. 검진복도 제 몸에 2배는 되는 걸 줬고요. 어차피 할머니들은 사이즈 모른다고 하더군요. 기획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해당 직원들을 불러서. 그리고 아까요.
저는 아까 그 간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제가 우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간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매 아니냐고 했습니다. 길 잃은 거 아니냐고요. 보호자 찾아줘야 하니 귀찮다고 웃더군요. 원장이 돌아서서 간호사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말을.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원장을 다시 봤습니다. 원장님, 기획실장님. 당신들은 지금 저를 찾아왔지만 3시간 동안 저는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당신들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박순희를 알아봤을 때만 사람 대접을 하는 곳이군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희는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원장과 기획실장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1,000억이 날아가는 건가? 당장 이사회에 보고해야 해. 이거 큰일인데. 저는 검진복을 벗었어요. 제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가디건, 오래된 치마, 다른 가방. 거울을 봤어요. 73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원장과 기획실장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었지요. 뒤에서 기획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발전기금 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을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원장과 기획실장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장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의 병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여기엔 당신 이름을 남길 수 없겠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빗속으로 저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를 끄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핸들을 꼭 쥔 채로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놓인 화초들이 보였습니다. 제라늄, 스투키, 작은 다육이들.
아침에 물을 줬던 그 화초들이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젖은 가디건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지요. 하지만 갈아입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아침에 집을 나선 게 9시였으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였어요. 8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시, 모욕, 냉대. 그리고 배신. 남편이 좋아하던 병원에서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병원이 그런 곳이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요. 당신 이름을 거기 남기지 못하게 됐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지요. 저는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발전기금 후원 약정서.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부자 박순희. 기부 금액 1,000억 원. 용도 발전기금 및 의료 취약계층 지원. 제 서명만 남겨두고 있었던 서류였습니다. 병원 측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원장 최진호.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저는 약정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약정서를 다시 내려다 봤습니다. 1,000억 원.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일궈낸 재산. 그 모든 것을 그 병원에 주려 했었지요. 왜요? 남편이 좋아했으니까. 그 사람이 고마워했으니까. 친절하다고 사람 대접해준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친절했던 건 남편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사업가 박철수.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그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저처럼 낡은 옷을 입고 혼자 왔다면, 그들도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무시하고 모욕하고 귀찮아했겠지요. 저는 약정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찌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계속 찢었어요. 1,000억 원짜리 약정서가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지요. 다 찢고 나서 저는 그 조각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값진 걸 잃은 건 그쪽이에요. 1,000억 원. 그들에겐 큰 돈이었겠지요. 병원을 확장하고 시설을 늘리고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존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제가 오늘 그 병원에서 원했던 건 특별 대우가 아니었어요. VIP 라운지도 최고의 의료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대접. 그것뿐이었어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 빗속 어딘가에서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1,000억 원이 날아갔다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은 그들이 사람을 잃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존중이 아니라 모욕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저는 찢어진 약정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1,000억 원이 그렇게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지요. 저는 남편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병원이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더럽힐 순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화초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제라늄 잎을 쓰다듬었지요. 이 화초들처럼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그리고 제 방식대로 세상에 선을 베풀겠지요. 하지만 그곳은 아니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곳.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곳. 노인을 무시하는 곳. 그런 곳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아직은 그냥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비를 보면서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대학병원 기획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리게 내버려뒀지요.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계속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미 제 대답은 찢어진 약정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평화로운 시간. 병원에서의 모욕. 복도에서의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였지만 이제는 잔잔했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병원에서 무시당하고 결국 1,000억 원의 기부를 철회한 한 여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존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참고 기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성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